저는 좀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신방송학과를 다니다가 원래 신방과 들어갈 때는 뭔가 제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작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저희 다닐 때는. 요즘에 이제 제작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를 그만둘까 그러다가 그 학교 신문사에 이제 사진을 찍고 이러다가 그 사진이 너무 좋아져서 사진으로 전공을 이제 바꾸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졸업하고 가라는 분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졸업하고서 이제 ICP라는 학교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과정 마치고 블랙스타라는 사진 에이전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그넘은 다 아시죠? 블랙스타가 당시에 뭐 믿거나 말거나 당시에는 이제 매출량이 에이전시 중에 제일 많았던 회사였어요. 저기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굉장히 축소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워낙 옛날 아카이브들이 정리가 되기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역사가 오래된 에이전시가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이제 흘러지기 때문에 그걸 다 디지털 작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마 회사에서 그런 작업을 좀 더디게 해서 그 MS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접근하는 에이전시들이 이제 훨씬 커졌고 그래서 코비스라는 회사 같이 이렇게 커진 회사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 어사이먼트 에디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 에디터는 뭐냐면은 이게 범위가 넓은 거 어딜 봐야 어사이먼트 에디터는 뭐냐면은 그 만약에 타임에서 그 어떤 특정한 주제로 사진가를 찾아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사에 300명 정도 사진가들이 계약이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찾아서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작업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한 3분 정도 추천을 하면 그쪽 회사에서 이제 그 중에 골라서 고용을 하게 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어사이먼트 에디터라는 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건 이제 다른 사람 작업을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특정한 일에 맞도록 정리해주는 작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 프로젝트라는 책은 이제 조금은 더 오른쪽에 좀 가까운데 저는 2010년에 그 전에 이제 그 네이버 오늘의 포토인가 심사위원을 했었는데요. 2009년에 그 네이버 오늘의 포토 심사를 하고 2010년인가에 출판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강의 노트는 다 보셨나요? 네. 필립 퍼키스? 제 책을 보셨다고요? 아주 바람스러운 필립 퍼키스 선생님의 사진 강의 노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이력서를 보고 그 출판사에서 필립 퍼키스 교수님의 사진 강의 노트를 봤는데 참 좋은 책인데 너무 어렵다. 굉장히 추격돼 있고 압축적이라서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고 대학원 선생님이셨는데 그 필립 퍼키스 선생님이 말을 되게 압축적으로 조금 어렵게 하시는 편이에요. 쉽게 풀어서 하신다기보다는 그리고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진도 좀 은유적인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볼 수 있게 조금 쉽게 사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왔던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개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11년에 나왔는데 중대에서도 뭐 교재로도 써주시고 그래서 책은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전자책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주 포괄적인 책이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구성 부분만 떼서 만들었던 책이 지금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라는 책이었는데 책을 이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왜 사진을 배우는 그 시장이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2010년, 11년 이후로 사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금 중앙대 사진 아카데미처럼 이런 아카데미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그런 아카데미가 이제 굉장히 전문화 되면서 굉장히 아마추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프로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진은 이제 대충 잘 찍겠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뭘 전시를 하거나 묶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해서 만든 책이 이제 사진 프로젝트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제는 대충 이렇게 뭐 사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념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하다가 주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제를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이고 중간에 이제 과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과제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과제가 늘 주어지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정하시긴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중간고사 때까지 뭐 내고 다음 주에 뭐 내야 되고 뭐 이래서 내는 거는 하는데 막상 과정을 뭐 3년 과정이나 4년 과정을 다 마치신 다음에 혼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과제를 부여해서 주제 촬영을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주제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늘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 예술가가 가져야 되는 3C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창의력은 다들 창의력은 있으시죠? 이 혹시 그 사진 찍으시다가 이거 뭐 제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시다가 혹시 내가 천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해 보신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술대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보통 대학에서 보면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거 들면 반 이상은 되는데 그죠?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도저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진을 내가 찍었다. 혹시 내가 천재가 아닐까 그런 거 없으세요?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드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천재성에 좀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랑 똑같이 자기가 혹시나 천재라고 생각해본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 바로 꿈을 깨고 천재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지금부터 난 연락에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각오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창의력은 개발해서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니까 창의력을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창의력을 막 내가 창의적이어야지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진실에 가깝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진실을 담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창의력은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사 같은 거 배우시죠? 사진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 이런 풍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사진을 찍으면 이건 누구 사진 같다. 이건 또 어느 다른 사람 사진 같다. 이러고 되게 부끄러워하시기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갑자기 오리지널한 게 나오겠어요, 그죠? 누군가의 이미 사진은 안 찍은 게 없습니다. 거의 세상에 안 찍은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창의력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찍는 사진이 사진의 역사 안에서 누군가 찍은 거와 비슷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면 어떤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그 원래 오리지널했던 그 사진의 역사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다면 그게 창의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이게 터치.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인데요. 그 사진 배우시는 분들 가운데 확신에 대한 것이 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근데 여기 평생교육원
오셔서 그렇게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중대 교수님들 중에는 수업하다가 이게 사진이 아니고 확 던져버리고 이런 것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렇게 좋으신 분들도 가끔 흥해하고 얘기는 안 하죠. 마음에 들면 막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글쎄 재밌네요.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 교수님들이 interesting 그러면 우리 막 나 칭찬받았다는데 칭찬 절대 아닙니다. 할 얘기 없으면 interesting. 물론 뭐 되게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교수님들은 interesting을 좋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러다가 interesting 그러면 그건 할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나 자신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바로 찌그러지죠. 다음 주에 주제 바꿔갖고 또 딴 거 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주제를 고집하되 조금은 교수님 이야기를 그다음만 들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예 주제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똥꼬집을 펴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는데 자꾸 똑같은 거 또 찍어 오시면 그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성, 일관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창의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지속성, 일관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저희 대학원 때 프레스에서인데 대학원 그 마지막에 개인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학위청부전이라고 하죠. 학위청부전을 하기 전에 프리뷰를 합니다. 프리뷰는 전시 포맷으로 똑같이 액자까지 다 해서 교실에다가 쫙 겁니다. 전시할 작품을 쭉 교실에다 걸고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예술대에 있는 11분의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보세요. 그러다가 한 교수님이 문득 이거 여러 명이 한 거야? 이거 바로 탈락.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뭐죠? 이게 여러 사람 그룹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왜 탈락일까요? 네, 일관성이 부족한 거죠. 이건 하나의 주제를 제대로 엮어내지 못한 작업이기 때문에 졸업할 자격이 예술가로서 이제 조건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그냥 사진을 잘 찍는 거죠. 제가 ICT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다큐멘터리랑 포토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대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게 대학원은 예술대학인데 교수님 한 분이 very skillful 그러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아주 칭찬 같진 않아요. skillful은 뭔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리인데 뭔가 귀가 캥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물어봤어요. 그 skillful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랬더니 skillful 그게 뭐냐면은 사진은 굉장히 잘 찍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 나온 학교는 주로 잡지에서 일하거나 그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은 되게 잘 찍죠. 스토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진은 잘 찍는데 예술대 교수님이 보기에는 기술만 뛰어나지 뭔가 아직 예술가로서 뭐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미를 제가 나중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서 좋은 작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박 교수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사진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잘생긴 사진은 정말 많은데 이게 도대체 전시를 해도 따로 놀고 책을 만들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색깔은 없고 그냥 알렉스 웹 사진 5장 리차드 아베돈 사진 5장 그죠? 뭐 유진 리차드 사진 3장 뭐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게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유명한 사람 사진 흉내는 다 냈는데 내 사진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있으면 우리가 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 손가락에 있는 고유한 지문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남의 손가락 보여주듯이 하는 것이 좋은 사진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손끝에 이렇게 잘생긴 사진을 여러 개 이렇게 각기 다르게, 사실은 제 몸에 유명한 남자 배우의 얼굴을 매단다고 해서 제가 멋지게 보이지는 않고 조금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죠? 뭐 저는 자신은 또 사진 찍으실 때 제 옆에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얼굴 요만해 보이니까 제 옆에만 쓰시면. 그래서 그래도 제 얼굴은 이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넓적하고 큰 얼굴이지만 작가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느냐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멋진 사진을 아무리 잘 찍는다고 해도 좋은 작가가 되기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사진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체험했느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찰스 라이트 밀스라는 사회학자가 어느 날 자기가 그 사회학계 안에서는 꽤 잘 나가고 유명하게 됐는데,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한달 쓰는 논문이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같이 늘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만 쓰더라.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나중에 이제 생각해낸 게, 나는 늘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사회학자의 눈으로서만 보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만약에 자연과학자가 본다면, 만약에 심리학자가 본다면, 아니면 의사가 본다면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기가 늘 보던 뻔한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사진을 되게 강조하죠. 일상의 소소함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보면 일상의 소소함을 있는데 맨날 아이스크림하고 피자하고 뭐 그죠, 멋진 레스토랑에서 와인 먹은 뭐 이런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스타라는 것을 해석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뭐 먹고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올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뻔하게 보던 것들,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은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으실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사용해서 사진적 상상력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뭔가 익숙한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낯설게 보기 시작한다면, 뭔가 제가 춤잘 못 추는데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뻔하게 보던 것들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이게 이렇게 보던 것들을 내가 좀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일까 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할 때 뻔하게 보던 것들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진적 상상력이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말 듣기는 되게 잘하죠. 비가시성의 가시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진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경자 선생님 여기 강의하시죠? 여러분들은 행운아 대학이죠. 미루 사진상을 받으시고, 네,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이건 작품 보셨겠네 그럼, 맞죠? 그럼 별로 의미가 없네 그럼. 자, 그럼 제가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찢어지는데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사진 보셨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세요? 공통점.
세로. 세로는 못 봤네요. 이것도 세로네 그러고 보니까. 자, 세 장의 사진은 공통점이 보이네요. 우리 보통 주제 촬영을 하면 지금 이게 도대체 주제 촬영이 맞아요? 뒷모습, 그럼 뒷모습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작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랭귀지 오브 타임이라는 바디 오브 워크입니다. 제가 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작업, 그러면 영어로 바디 오브 워크이라는 발음 부르면 안 되는데 바디 오브 워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작업들의 몸통.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해서 하나의 몸으로 묶어내는 것. 그게 이제 바디 오브 워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작업은 하나의 바디 오브 워크입니다. 네, 공통점 아주 못 찾으시죠? 환경 파괴요? 네? 환경 파괴, 자연 파괴요? 자연 파괴, 침해. 침해. 뭐 환경 파괴 또 그 다음에 근데 내장만 보여줘요. 이게 어느 날 맨날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저 딱 위에를 봤더니 저 나무를 언제 저 전선이 뚫고 지나갔을까 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저게 왜 지난 계절엔 안 보였을까요? 나무가 없었죠? 이거는 나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꽃가루 뭐 이런 게 꽃잎 같은 게 붙어 있죠? 그죠? 커튼 앞에 유리에 뭐 페인트든 뭐 꽃잎이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겠죠? 바뀌죠? 얘는 계절이 바뀌면 어때요? 또 바뀌죠? 얘는 3초 안에 바뀌죠? 이건 주인이 창문 열면 바뀌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찌 크게 큰 아이템을 본다면 인생의 일시성, 뭐 우리 삶에 대한 일시성,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뭐 우리 삶이나 마찬가지죠. 세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세로는 아주 좋습니다. 세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세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세로네요. 대부분 포맷이. 근데 실제로 6 곱하기 6 뭐 하셀블라드나 뭐 롤라플렉스 포맷은 약간은 세로처럼 찍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맷 자체가 정사각형이지만 이 옆에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세로를 더 강조하는 거. 이 사진의 주제는 생성과 소멸, 일시성, 뭐 익숙한 것에 것을 좀 낯설게 보기. 뭐 그래서 굉장히 사진적 상상력을 잘 발휘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주제 촬영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출만 찍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늘만 찍어야 내가 주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컨셉을 가지고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우리는 자꾸 소재에 매달립니다. 그죠? 소재와 주제는 다르죠. 소재는 그냥 짧은 머리, 그죠? 짧은 머리 남자, 아니면 모자 쓴 여자. 요새는 여자 이래도 비판받는 시대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아직 사역과 다니는데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얘도 약간 굉장히 그래도 튀어있는 애인데 이게 사역은 좀 더 심하대요. 뭐 말을 한마디만 잘못하면 여학생들이 확 달려들어가고 뭐. 그래서 이 티벳 속담 가운데 당신이 바라봐야 할 물건은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 속담이 어쩌면 사진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이건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이 천지창조를 한 다음에 최초 인류인 아담에게 준 숙제가 뭐죠?
그건 숙제가 아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건 금지 명령이었고 뭘 해라고 그랬는데 권한을 줬죠.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건 엄청난 능력, 권한이잖아요. 그죠? 얘는 개똥이다. 그럼 제가 개똥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물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저는 사진가 또한 그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봐야만 그 물건은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주면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진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별사진은 아닌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저 선배 하나가 사진을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 밑에 잘 보시면 그 주차장이야. 그죠? 우리 학교 그 지저분한 그 뒤쪽 주차장이야. 그랬더니 형이 한 20초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말은 뱉었잖아요. 사겠다고. 20초 후에 뭐라 그랬더냐면 그래도 그 나름 그 20초 사이에 정리한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굉장히 사진가를 잘 정의하는 것 같아요. 나는 평범한 나는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지저분한 주차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말을 뱉어버렸잖아요. 두 장을 사겠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냥 비슷한 겁니다. 뭐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정경자 선생님하고 사진하고 비슷한 주제죠. 비가 오던 날 제가 주차장에서 저는 주로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A4 주장이 저렇게 널브러져 갖고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카메라를 가방 안에 넣고 있어서 에이 귀찮은데 뭐 이러다가 너는 맨날 애들 보고는 평범한 데서 뭘 찾으라 이러면서 그럼 매일 사진을 찍으라 이러면서 너는 그냥 지나가냐 그래서 또 찔려가지고 제가 다시 나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왜 찍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60년대 사진가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게리 위너그랜드라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그 사물이 촬영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제 은사님인 필립 포커스는 그냥 보려고 이게 뭐죠? 결국에는 궁금증입니다. 궁금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진 공부하시다 보면은 발타 베냐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발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삼복의 이거 안 고쳤다. 여전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고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 거는 고쳤는데 이게 아마 앞에 버전에서 따온 거라서 제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막 이렇게 합쳐서 편집을 할 때마다 하는데 삼복액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산책객이 맞습니다. 이제 단일 운동의 거세인데 삼보는 저 일본에서 나온 말이죠. 산책객은 단순히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뭔가 베토벤야민이 볼 때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늘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추적하고 찾아다니는 사람. 저는 그게 이제 사진가인데 그 사진가 중에도 아마추어들을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아주 진지한 아마추어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통 한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벗어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이런 걸 자꾸 안 보여주고 싶으신데 사실은 진지한 아마추어 같은 자세는 프로한테도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만 하겠습니다. 헨리 피츠 로빈슨이라고 19세기 사진가인데요. 헨리 피츠 로빈슨이 한 얘기는 뭐냐면
대한 완벽한 주제는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나 찍어볼 만큼 다 찍어봤는데 이거 찍어봐야 별로 잘 좋은 작업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미리 판정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옛날에 많이 찍었고 뭐 수천 장 찍어봤는데 다 안다. 안 찍으시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왜 사진적 상상력은 뭐죠? 거기서 다른 거를 좀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 NYU의 사진과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린답니다. 쭉 모아서 그 뭐죠? 관광지 사진을 찍으라고 하기 전에 관광지에 가서 각자 엽서를 다 사오라고 그런답니다. 사진 엽서를 다 사오라고 그래서 칠판에 다 붙인대요. 학생들이 사온 칠판을 다 붙여서 말씀하시길 여기에 있는 사진하고 다른 사진만 찍어오면 됩니다. 이게 더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일출 사진에서 다른 거를 찍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오메가만 찾지. 오메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제가 공고차이를 했었거든요. 한 3년 공고차이를 했는데 주로 이렇게 왜 호텔에 가시면 왜 서울이라는 잡지나 코리아라는 잡지에 제 사진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인간들 아직도 우려먹더라고요. 필름으로 작업했었는데 뭐 찍어오려니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가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잡지 사진가죠. 홍보 사진가라면 뭐 그렇게 이쁜 사진도 찍으시고 뭐 하실 수 있는데 예술가가 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주제 촬영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이제 KTX타고 오늘도 올라왔는데 여기 신경주 역사 뒤편에 보면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은 이제 보직 맡고 이래서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래서 도망 올 때는 조금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폐교를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 산책을 많이 해보시면 매일 같은 데를 돌아도 매일 다른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날은 제가 생전 보지 못했던 뭐 이런 벽에 이런 나무가 있어서 이게 아마 사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샬 프루스트가 얘기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사진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좋은 작가가 되는 거는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아이슬란드 가셨다고 또 저 자식이 되고 내가 아이슬란드 간 걸 어떻게 알고 외국 저도 많이 갑니다. 외국 가서 사진 찍으면 이국적이잖아요. 일단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풍경을 자꾸 이국적인 것만 찾다 보면 그거에 미달리게 됩니다.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고 신기한 것만 찍으려고 하고 그걸 뭐라고 했죠? 그래서 소재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내 눈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 작가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잠깐 입을 다물어 주시고 이거 근데 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있다. 얘는 뭐죠? 얘? 이 안에 네모가 있죠? 이게 뭔가요? 지금 어느 얘 너무 민감해서 이게 꼭 무슨 유리예요, 유리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바깥에 쇼윈도우에 비친 모습이잖아요, 사진가가.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 그럼? 여기는 쇼윈도우 안에 있는 쇼윈도우. 그럼 요거는 가게 안에 있는 문자. 그 다음에 저 건물은 길 건너편에 있는 뭐 학교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작가가 보이고, 여기는 그 작가 뒤에 있는 택시
기사 같은 아저씨가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보이고 길이 보이죠. 얘 뭐예요? 건물 안쪽에 있는 거울이죠. 건물 맨 안쪽, 이 가게 맨 안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나죠. 이 프리드랜더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프리드랜더는 제가 평가하면 한마디로 동네 사진가. 자기 동네만 맨날 돌아다니고 사진을 찍어도 엄청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거 보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요새 유명해진 여자 작가 있죠. 이렇게 대명사 기억 안 날 때 플로어에서도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비비안 마이어죠. 비비안 마이어는 사실은 내가 폄하해서 죄송한데 이런 작가들의 흉내를 너무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진은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오리지널의 힘은 이 핀란드는 저런 걸 참 잘 발견하는 사람이죠. 저 안에 있는 그래서 이 프리들랜더는 자기는 다다의 적극적인 지지자고 다다가 하는 콜라주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나는 사진가로서 굳이 콜라주를 안 하고 현실에서 콜라주 같은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한 화면에 다 중첩되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왜 보통 3D 공간을 2D 공간으로 압축하는 게 사진의 단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더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지금 불은 없나요? 잠깐만 꺼주시면 바뀌실 필요는 없고 예. 지금 보면 그 표지판 위에 구름 3개가 보이세요? 네. 그거 어떻게 찍어요? 그런 거 저건 진짜로 운이 좋든지 아니면 이제 기가 막히게 기다렸겠죠. 하루 종일.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에서 그냥 국내 평범한 풍경 안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건 빌브란트의 사진인데요. 빌브란트는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은 스케일을 뒤집어 놓은 거죠.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건 크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소리 버전도 되나요? 네. 네. 정답? 불 켜주세요.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끌까요? 네. 주무실까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집사람이 잠이 안 오잖아요. 얘기해봐. 얘기하라 그러는데 5분 안에 잡혀. 5분 안에. 예, 거기까지 넘기겠습니다. 그럼 빌브란트의 작업인데 이 사진이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스케일 개념을 집어넣죠. 귀는 요만한 거고 저 뒤에 그 바위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귀가 이만하고 바위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됐죠. 이거 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잠깐 그래도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이건 뭔가요? 뭘 찍은 걸까요? 기차? 전 또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역? 역이요? 벽? 아스팔트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커튼? 누가 댐이라고 하셨어요? 댐? 네, 댐 맞습니다. 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죠. 댐 벽. 댐 물이죠, 물. 저기 포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라와 흑백을 굳이 왜 흑백으로 찍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이거는 칼라로 찍었으면 아무 사진도 아니에요. 저기 파랗고 약간 녹색이 낀 회색 같은 것들이 보이겠죠. 이제 우리가 포맷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작업은 칼라로 해야 되고
어떤 작업은 흑백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꼭 특별한 장소가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덱은 많이 보셨죠? 조셉 수덱 모르세요? 조셉 수덱은 이제 체코 사진가인데 프라하의 음유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낭만적인 스타일의 사진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자, 이건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 사진은 주제가 보이죠? 주제가 뭐죠? 상무는 주제죠. 상무는 소재죠, 소재.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 흐르는 정서는 뭐예요? 네? 이 사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 같은 게 네? 해질녘 막을 쳐놨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절대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이런 거가 안 보이는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다운되어 있는 사진이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 수대는 한쪽 팔이 없는 사진 같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사진 작업을 조수인데 제가 보기엔 연인이었던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수백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재는 유리창이지 유리창이 주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리창을 찍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일관된 소재를 찍는 것이고, 주제는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그러니까 이게 왜 전시 작품을 고를 때 다들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진은 절대 못 내려놔, 그죠? 이걸 어떻게 찍은 건데? 근데 20장 사진에서 걔만 이상하면 빼야 됩니다, 그죠? 이게 못 빼시죠? 이 사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19장의 사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찍은 사진을 거는 게 개인 전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요새 가끔 이렇게 누구 전시하는 걸 이렇게 봐드리잖아요. 화가 나는 거는 합의했어요, 분명히. 저랑. 오케이, 20장. 오케이. 전시회 왔더니 30몇 장을 걸어놓은 거예요. 한대다. 내가 빼라 그랬던 거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좋은 전시가 안 돼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두 작가, 세 작가의 이야기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롤란 바르트 다 아시죠? 롤란 바르트가 사실은 아마추어를 되게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아까 왜 누구였죠? 비비안 마이어 말고요. 그 산책객을 얘기했을 때 진지한 아마추어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아마추어라고 하면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진이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이 오히려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도를 같이 비의도성이나 날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 다음에 그 무형식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틀에 박힌 사진을 찍는 사람들보다 프로들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2년, 3년, 어떤 분은 10년 사진을 찍으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다시 아마추어 같은 마인드로 돌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인지 아시죠? 역시 여기는 현대사진만 가르쳐서 이건 현대사진의 시작이라고 하는 로버트 프렌드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렇게 찍은 사진은 옛날 같으면 잘못 찍은 사진이죠. 우리 왜 오토포커스 잘못 찍으면 이렇게 뒤에 맞아버리잖아요. 이런 사진 같죠. 근데 이제 이 로버트 프렌드는 그걸 역용한 거죠. 마치 외형은 아마추어 사진 같은데 작가의 의도는 이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보다는 뒤에 모여있는 이 기자들이나 관람객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작가의 생각은 실은 거죠.
정기적으로 꾸준히 찍어라.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 다 아시죠? 네.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이건 이제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죠. 한 3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고 사모님하고 이제 저는 되게 친해졌는데 제가 뭐 기획전을 한번 하면서 전문가 선생님 작품을 한 30여 점을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으세요. 돌아가신 남편을 내 작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도 배우시고 포토샵도 다시 배우시고 그래갖고 그 아카이브를 관리하시더라고요. 저 시대에 이렇게 자기 가슴을 드러내고 공개하는 거를 생각하는 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문가 선생님 사진 중에 이 사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 부엌하고 되게 닮아 있습니다. 밑으로 쭉 들어가고 아래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 부엌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왜 굉장히 가족 사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사진은 처음 시작할 때만 찍는 거야. 진짜 그런 거예요. 가족 사진은 그냥 우리끼리 대충 공유하고 많은 사진인가요? 전문가 사진이 아직도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이 사진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서울의 언두리에 가정집이 기억이 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은 뭐 특히 다큐멘터리라고 한다면 이 사적 영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공적으로 전환돼도 똑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달라고 그랬어요. 시사인의 기사를 제가 연재하는 게 있는데 그 사모님한테 다시 허락을 다시 받았거든요. 시사인의 이 사진을 실어도 되겠느냐? 왜 또 이 사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건축가 교수님이 논문 쓰실 때 이 사진을 많이 인용하시는데요. 서울이나 우리나라 건축 양식 중에 60년대, 70년대 건축 양식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사도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도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라 하지 마시고 이거 뭐죠? 동물이요? 소등. 이건 뭐죠? 모피. 빨리 겨울 되면 좋겠죠. 요거는 케이트 커크우드는 동네 농장에 키우는 소들을 찍었어요. 이 사진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왜 제일 좋으냐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일으킵니다. 마치 앞에 숲이 있고 뒤에 중간에 구름이 있고 그 뒤에 또 언덕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는 약간 근대 사진의 모티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아시죠? 이퀴벌런트 보시나요? 등같이 A가 A일 수도 있지만 A가 B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구름이기도 하고 구름이 어떤 환상 아니면 뭐 성적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퀴벌런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건 소등이기도 하지만 구름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뭔가 이것도 되게 잘 찍었죠. 이게 이제 시각적 환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늘상 우리가 보는 것들 가운데에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뭐 저런 사진 보면 누가 맨날 은혜 이러시더라고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벌리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보면은 왜 그 뭐라 그러죠? 포인트에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건 메시 어느 계절에 메시 찍어야 이렇게 사진이 나온다. 근데 로벌리벨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누군가 찍은 좋은 사진, 몇 시에 찍은 좋은 사진만 생각하지 그곳에 가서 다른 시각에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시간마다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사진 전공일 경우 학생들한테 과제가 뭘 내주냐면은 한 건물을 24시간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도를 바꿔서 24시간 또 찍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마다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것들을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보셨어요? 이건 뭐 좋은 잘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분은 까밀로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호세 베르가라라는 분은 동일한 동네를 40년 동안 찍으셨어요. 이렇게 없어지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저기 여성 보이죠? 개들이 몇 마리죠? 2마리 있죠? 여성이 약간 좀 나이가 들었죠? 개들은 사라졌죠? 우리가 이렇게 세월의 흔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일관된 이야기로 사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바디 오브 워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먼저다라고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주제, 소재를 뭘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가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일관된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좋은 사진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이죠? 우리가 용형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죠? 자,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왜 아까 케이트 커크우드 사진 기억나세요? 소등뼈, 소등 이거 기억나죠? 이 사진도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가짜와 진짜의 환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앞에 있는 인공적인 풍경과 뒤에 있는 진짜 풍경이 약간 혼합되어 있는 것. 이건 좀 더 그렇죠. 우리가 가림막에 의해서 인공적인 것에 의해서 뭐 자연이 가려진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시각적 환영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이혜린 작가는 지금은 이제 30쯤 됐네요. 제가 만났을 때가 한 26 정도였는데 되게 LIG 회사에서 사진 작업을 거의 다 사주는 정도로 회장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죠? 사진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는 흑백이고 비친 거는 칼라죠. 여기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다. 이게 우리가 왜 단어 하나만 갖고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뒤집다, 사진을 뒤집다, 그리고 칼라를 뒤집다, 반전도 뒤집다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도 어떤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한다 그러잖아요. 주제 촬영을 이렇게 정하실 때 뭘 찍을까, 어떤 주제, 어떤 컨셉을 할까, 뭐 이런 걸 할 때는 자꾸 이렇게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순한데 실제로 보면 컬러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자, 윤정미 작가도 배우셨죠? 네.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어떻게 저런 선생님들한테 배우죠? 자, 그래서 우리 블루 앤 핑크 프로젝트도 주제가 블루와 핑크인가요? 소재죠. 블루 앤 핑크의 실제 주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의 문제에 대한 거죠. 남녀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문제. 우리 왜 어릴 때 보면은 제가 공기를 좋아했어요.
공기 제일 잘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군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띵동 하면 공기 가지고 이제 방에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죠. 우리가 왜 성역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남자는 자고로 뭘 해야 되고 여자는 자고로 뭐 해야 된다, 어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에 대한 문제죠. 단순히 그냥 이 아이가 뭐 핑크를 좋아한다, 뭐 블루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통념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극복되려면 어찌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제 촬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표면에 있는 걸로만 해석하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런 거죠. 여자아이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어릴 때 핑크였다가 조금 자라면서 블루로 넘어가나 뭐 이런, 이 아이도 여자아이인데 블루를 좋아하죠. 전 사실은 오늘은 파란색 입었는데 보통 약간 주황색 좋아합니다. 주황색 너무 많이 입고 다니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에 대한 통념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 보식을 하면 무조건 양복을 입고, 저 양복 입는 거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나마 이건 안 하고 이거는 뭐라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직원들이 또 뭐라 그래요. 부장님 청바지는 좀 네. 이건 뭘 것 같아요? 아름답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광선이나 색상 이런 거 진짜 아름답잖아요. 정답이 지나갔는데요. 네? 정답 슬라이드가 지나갔어요. 정답? 앞에서. 아, 영어로? 영어로 다 보셨으면 뭐. 이게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개를 데리고 맨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똥을 치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거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버릴라 했는데 버려라 했는데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개똥들입니다, 개똥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주제. 그죠? 근데 사실 저는 한 번 정도는 했던 것 같거든요. 치우긴 치웠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숲에다 던졌는데 이제 걸린 거죠, 딱. 이렇게. 근데 조형성이나 이런 건 다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존 다웨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 왜 구제역 같은 그런 게 영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작가였었거든요. 근데 이 개똥 시리즈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좋은 시간대, 그죠? 그거 원칙도 다 지켰어요. 되도록이면 좋은 광선에, 좋은 시간대에 개똥을 찍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개똥을 찍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시니컬한 위트를 하는 거죠. 뭐 개똥이 싫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제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도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양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건드리는 거죠. 이것도 뒤에 배경색과 또 잘 어울리잖아요. 저게 서양 사람들은 큰 개를 키워가지고 개 똥도 커요. 가끔 보면은 왜 화장실 막히잖아요. 근데 오늘 앞에 너무 길게 잡아서 벌써 1시간 됐어요. 자, 페리페테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페리페테이아라는 말은 어떤 줄거리의 역전, 급변 아니면은 운명의 갑작스런 변화, 대태적 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왜 어떤 작가가 데뷔할 때 그 평론가나 비평가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때 비평가가 하는 일은 이 작가의 사진에 대한 개념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저 페리페테이아라는 개념은
까르띠에-브레송을 처음 발굴해서 데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사진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차용했던 말이 페리페테이아입니다. 페리페테이아는 결국에 결정적 순간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립일 1949년입니다. 이게 대표적 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진이 사건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이 왜 그런 결정적 순간인가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는 그날, 여기 잘 보시면 이거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짝만 되면 제가 눌렀으면 됩니다. 운명은 보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들이 보이죠? 저게 다 총독부에서 총독들이 역대 총독들의 초상화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죠. 이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이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게 사실은 근대적 개념의 사진입니다. 한 장의 명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물론 지금도 20장의 사진이 다 배태적 순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왜 로버트 프랭크 시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트 프랭크를 아까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릴 때 현대 사진의 어떤 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프랭크의 아메리칸스라는 책을 보시면 이 시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진 보면 우와 이러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첫 장 사진 보고 그 다음 장이 왜 그 다음 장인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그 아메리칸스의 시퀀스 한 시퀀스를 제가 덜어온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앞에 뒤에 누가 보여요? 저게 아마 예일인지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진짜로 의욕이 찬 젊은이들이 뒤에 보이고 앞에는 그냥 무기력해 보이는 노인이 보입니다. 이 사진과 앞에 사진의 공통점은 뭐죠? 노인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병치가 된 뒤에 있는 차는 그 해에 뷰익에서 나온 아니면 쉐보레에서 나온 최신형 자동차랍니다. 그 앞에 그 쌩쌩한 대학 졸업생들의 이미지가 최신형 자동차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뭘로 받았어요? 자동차로 받았죠. 이 앞에 사진에 있는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다음 사진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가 덮여있죠. 덮여있다. 그건 뭐죠? 죽음. 그죠? 가신? 어디 가셔요? 그리고 바로 시퀀스가 실제로 국도에서 차에 치여 죽은 남자가 나오죠. 그래서 요 네 장의 사진은 정확하게 이 미국이라는 곳에 대한 작가의 개념을 네 장의 사진으로 딱 함축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노인의 문제,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노인 간의 갈등, 기계 문명이 너무나 형성되는 나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죽음으로 자꾸 연결되는 나라.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무덤이 나오고 이건 시퀀스가 아닙니다. 아까 그 앞에 4장 이 시퀀스고, 자 그다음에 2장 시퀀스 볼게요. 이 사진 유명하죠? 왜 유명한 거예요? 제가 국방 방위였는데요. 방위 아시죠?
허브 방위는 출퇴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딱 타잖아요. 기사가 상사 중사였거든요. 야, 방발이 맨 뒤에 타. 이 사진 보면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 흑인들은 뒤에 타는 거죠. 그죠? 백인은 앞에 타죠. 여기 인종 문제. 근데 이 다음 사진이 킬러입니다. 그죠? 이 두 장의 사진으로 미국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됐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죠. 섬기는 자는 흑인이고 섬김을 받는 자는 백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보시면 이 사진 잘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 있는 애들 머리통 다 잘랐죠. 여기 앞에 노인들 머리통 다 자르고 앞에 다 잘랐죠. 차도 중간만 나왔죠. 이것도 위에 야자수 다 잘라 먹었죠. 앞에 그 정경 너무 많죠. 구성상으로 엉성하죠. 이제 이 로버트 프랭크 사진의 의미는 의미로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현대 사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 잘 찍은 사진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근대적 개념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흑인 여자 머리 날라갔잖아요. 뭐 앤드류 깁슨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되도록 요 5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되도록 많이 찍는 것만 많이 해보셨잖아요. 중대 그 평생교육원 출신이신 분 한 분이 저 특강하는데 한 번 오셨는데 보통 하루에 3,000장씩 찍으신대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찍어라. 그 ICT 매니저에 갔는데 이게 왜 포토저널리즘 학교잖아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때 F3 기본 네 모터 드라이브를 샀습니다. 제가 그게 한 50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첫 시간에 교수님이 내일부터 모터 떼고 와. 모터 사진 찍으면 모터 많이 쓰지? 그죠? 드르륵 하잖아요. 때로 빼고 그게 저기 매그넘 선생님이었거든요. ICP는 매그넘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모터를 빼라고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퍼레이드를 한번 찍었는데 모터를 썼어요. 고를 게 없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사진만 찍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와인더가 있으면 이런 거죠. 찰칵. 그죠? 이게 뭐 생각하면서 머리통 안 가리게. 그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뒤를 안 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오른쪽 분 머리통 다 잘렸어요. 이렇게 하면 두 분이 다 나오죠. 이렇게 약간 들면 뒤에 분도 다 보이죠. 그게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찍어야지. 그래서 일단은 일관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자 작가의 작품처럼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죠? 생성과 소멸, 일시적인 거, 우리의 삶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사실은 그다지 좋은 작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작품이라는 건 일단 시각적으로 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되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평생 찍으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그죠?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계속 해야 된대요, 이거. 그죠? 평생 과업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건 한 달짜리, 요거는 1년짜리, 이렇게 정하시고, 지나서 정리하시고, 안 되면, 나는 아닌가벼. 그리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닌가벼. 그러고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내년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또 2년만 더. 그럼 한 10년 찍으시죠. 내가 이거 10년 찍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오래 찍었다고 좋은 작업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천재들은 그냥 일주일 만에도 다 좋은 작업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로버트 프랭크의 아메리칸스는 1년 딱 찍은 거죠. 600롤. 사실 600롤이면 필름으로 600롤이면 어마어마하게 찍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카메라 셔터막 한번 바꾸는 정도.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 학생들 과제예요. 그래서 아주 명작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저널리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보통 이런 과제 내거든요. 첫 시간에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5명을 잡아가지고 사진을 허락을 맡아서 사진을 찍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은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고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냈다까지. 근데 이 학생이 한 2-3번 울더라고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대. 포기했으면 좋겠대. 성적 그냥 F 달래요. 그래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2마리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좋아하는 거 그냥 찍어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찍어왔더라고요. 뭐 데칼코마니 같죠? 애들은 약간 그래요. 여기도 좀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해서 표정을 저렇게 딱 취하기 어렵거든요. 관찰력도 없어야 되고 치료해야 되죠.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여학생 하나가 또 와서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제가 이 과제를 왜 내주냐면 제가 외근업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할렘에 간다. 마약 동네에 갈 거다. 숙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2방 36장 찍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어딘가 갈 거다. 다음 과제는 너 36장 찍어오세요. 그 다음 주 과제는 너 제일 사랑하는 거 36장 찍어오세요. 그랬습니다. 출발이. 물론 저희도 이제 마약 스토리도 찍고 뭐 이렇긴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얼마나 케어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찍는다고 해서 따라가서 찍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게 진짜 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물어봤더니 자기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오빠는 아빠랑 살고 자기는 엄마랑 산대요. 그럼 너랑 엄마 찍어와라. 찍었던 게요. 엄마랑 자기가 항상 이렇게 밥을 똑같이 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엄마하고 엄마예요, 엄마. 엄마 머리를 왜 저기다 매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머리는 아니고 하여튼 유나미 작가는 그 약간 폐쇄공포증도 있고 목류병도 있고 뭐 자기애가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주로 찍은 작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죠. 우리 보면은 지금 카메라 뭐 쓰세요? 카메라. 이렇게 전 810 쓰는데 보다 좋은 거 쓰시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게 한 3m 정도 되더라고요. 전시 작품이. 그래서 카메라를 뭐 쓰시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프린터가 이 정도 퍼지려면 뭐 쓴다고 했냐면 마크2 쓴대요. 그래서 마크2는 저게 크게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저거는 다 잘라서 찍었대요. 잘라서 다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색상 맞추고 나는 저런 건 때려주기도 못했구만. 색을 다 맞췄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춘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는 사실 안 중요해요. 그죠? 저는 사실 810도 사이즈가 너무 커서 줄여서 찍어요. 미디움 정도로. 그죠? 로우 두 번째 단계. 줄여서 찍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이거는 사진예술에도 나왔던 작업이죠. 자기가 갇혀있는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사모님 등이 저렇게 무서운 적 없어요?
저는 집사람 등을 아무리 봐도 저렇게 무서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건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머리가 갑자기 갇혀 있고 그리고 폐쇄공포증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일단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뭘 찍을까? 사실은 우리 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사진이 기가 막히게 좋죠.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잡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뭔가 이 재정적인 문제다. 여러 보통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꼭지가 보통 한 300론을 정도 찍어요. 필름을. 근데 제가 잡지를 할 때 우리는 기껏해야 30론 정도 썼어요. 이건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다. 근데 지금 디지털로 바뀌었죠. 지금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를 조사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보통 한 스토리를 찍을 때 조사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조사부에서 보통 3개월 정도 조사하거든요. 이 주제가 뭔지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조사하기의 첫 맥락이고, 그건 이제 어찌 보면 다큐멘터리적 접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인아트 사진을 한다면 조사는 뭘 조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제가 아까 사진의 역사를 한번 뒤져보시라고 했잖아요. 나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사진의 역사에 나오는 누구일까라는 것들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찾는 거죠. 우리 왜 논문 쓰실 때 인용하잖아요. 누군가의 작업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처럼 내 작업에 인용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찾는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는 조사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오른쪽으로 와 있어서 부담스러우시죠? 얼굴이 커서. 조사하기는 단순히 그냥 팩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진과 가장 관련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조사하셔서, 그렇다면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그렇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조금 연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포맷도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포맷을 우리 보통 디지털이 나와가지고 너무 컬러를 찍었다가 포토샵에서 뒤집었다가 놨다 뒤집었다가 놨다 흑백했다가 컬러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처음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되도록 처음부터 이 주제는 흑백으로 갈 거다, 혹은 처음부터 이 주제는 컬러로 갈 거다, 혹은 혼합해서 쓸 거다 라는 포맷도 조금 정교하게 정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최종 결과물을 전시를 할 건지 책을 할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만 게재하는 걸로 출판으로, 사실은 출판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책을 내는 것만이 출판이 아니라 인터넷도 일종의 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작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조지우라고 미국의 도시마다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만 찍은 겁니다. 유형학적으로. 이렇게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여기가 대충 어디인지에 대한 느낌들이 조금 와요, 그죠? 이제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아저씨는 그죠? 애기를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시카고나 뉴욕인 것 같고요. 이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찍는 게 꼭 주제 촬영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정근 기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한 21년 동안 사진 기자로 재직하면서 활동하면서 찍어놨던 사진들 가운데 872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진가가 꼭 자기가
자기가 셀렉을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작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쿠델카 아시죠? 쿠델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쿠델카는 이렇게 프린트를 자기가 전시하기 전에 전시를 하거나 책을 내기 전에 프린트를 들고 다니면서 지인들한테 다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좋아했는지 뒷장에다 다 쓰는 거죠. 물론 마지막엔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도 이제 참고는 하는 거죠. 이 사진은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라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전시에 써야 되겠다거나. 그래서 이제 책으로는 237점으로 책을 만들었고 44점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사진들은 다 개별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묶어서 엮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소리를 사진으로 찍으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에 대한 김선영 작가도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주로 소리를 채집하거나 소리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소리를 채집해서 실제로 이렇게 전시할 때는 소리가 나게 하고 설치물을 이용해서 상당히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대청호를 지금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 채취가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사실은 지금 소리를 못 듣고 이미지만 봐도 소리가 조금 들리기도 해요, 그죠? 소리가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가 보이죠? 들리진 않더라도 교회 종소리, 징글벨,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의 소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이거는 전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래서 에퍼추어라는 잡지에서도 실제로 소리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죠?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춤사위, 천이 춤추기, 그런 게 보이죠. 뭔 소리죠? 어제 경주는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매우. 저는 학생들 첫 과제 중에 하나 내주는 게 이제 그 초점을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고 제일 최소 초점에 맞춘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랬죠. 사람을. 그거 시키면 또 애들이 울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30cm 안에 찍어와라. 아니 물어보고 그냥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찍으면 안 되죠. 너무 가까이 가면 사실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마이크로 사진이 되기도 하고 현미경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길거리에서 이제 초점에 그냥 딱 고정을 하시고 그 초점에 맞는 것만 찍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건 요새 많이 회자됐던 박찬호 작가인데, 자신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죽음이 뭘까, 이런 주제를 생각하다가 아마도 이렇게 무속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쫓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잡신은 박찬호하고 친한데, 사실은 이 올해 작업을 카톨릭으로 하면 어떨까 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인기 있어서, 형님 카톨릭은 내년에 할까 봐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이 그 뉴욕타임즈의 렌즈 블로그에 실렸었죠. 좋은 평을 받았었고, 이게 단순히 그냥 한국적인 걸 찍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표피적인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유대교인 저 편집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 기독교랑 비슷하게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믿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소멸이 된다거나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거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동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물음이 더 신기한 거였던 거였죠. 그건 이제 다비식을 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사실은 일관들 무당이 어떤 굿거리를 찍는다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죽음을 기념하는 여러 장소, 여러 곳, 아니 여러 장소나 이벤트 행위 같은 것들에 집중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이거 너무 이재갑 사진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뭐 저런 무속춤을 추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누군가 그러면은 이 무속을 찍으면 이재갑이나 이갑철 이재갑이 아니구나 이갑철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재갑은 외국인 호녀라 뭐 이런 거 찍는 사람이죠. 그걸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출발은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티브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우드 베이라는 사람은 버밍엄에 버밍엄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그 60년대에 KKK단이 흑인 교회에 폭탄 테러를 가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 남자아이 셋과 여자아이 셋이 죽었는데 이 작가가 이 역사적 사건을 그렇다면 사진으로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게 이 작업입니다. 아이들은 다 죽었죠. 그게 뭘까요? 뭘 찍은 걸까요?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나이의 소녀, 뭐 동네에 사는 소녀와 아이들이 만약에 살았다면 지금 실제로 뭐 나이가 됐을 성인, 그 동네에 있는 성인이나 친척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았다면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를 재조명하는 것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김철 작가가 최근에 4.3 사건에 대한 거를 나 제 여수다라고 하는 작업을 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4.3 때 그 형을 받고 실형을 받고 살았던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생존자들 지금 대부분 90살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소상 같은 것들을 찍어서 작업을 했죠. 90년대 되게 고우시죠? 이별남의 빗개도 약간 비슷한 테마였습니다. 4.3 때 그 4.3 사건이 있을 때 그 중산간 지역에서 망을 보던 소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빗개라고 하는데 그게 피켓보이랍니다. 피켓보이. 이렇게 망을 보다가 그 누가 출연하면 뭐 깃발을 흔든다거나 뭐 나팔을 분다거나 뭐 했던 소년들이죠. 그래서 이 유별남 작가는 이제 만약에 그 소년들이 요 장소에 숨어서 봤다면 아마도 이런 풍경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역사적 사건을 다시 만들었던 거죠. 다시 바라보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풍경이 아마 그 아이들한테는 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높은 갈대숲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보다 보면은 이 4.3을 기억하는 뭐
심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진 제가 너무 이뻐서 빼자 그랬었거든요. 이 사진 3장이나 팔렸다는 거예요. 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언어를 사진으로 만약에 찍는다면은 이정 작가 아시나요? 이정 작가는 이제 맨 처음에 모티브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식상한 말들을 모티브로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우리 뭐 옛날 옛적에 once in a lifetime 이런 우리가 그 소설이나 뭐 옛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식상한 말들을 네온사인으로 이렇게 다시 풍경 안에 만들어서 놨던 사진들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너의 것이다. 뭐 이런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으시나요? 요새는 더 이상 마음이 쓰지 않나요?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런 거 안 하세요? 요새는? 근데 이제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맞추죠. 네온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이 마론 5라고 유명한 그룹의 그 앨범 작업을 같이 했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작가인데 그 이정 작가는 사실은 저랑 백그라운드가 비슷합니다. 경희대 신방과 나왔고 영국에 가서 이제 학부부터 다시 했죠. 석사하고 돌아와서 작업하는데 진짜 전업 작가입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작업만 하는데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사진 시장을 비춰볼 때는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많이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 이건 어디 가면 많이 들리나요? 이거 보통 교회 집사님들 모여 있는 데서 많이 듣는 말들. 뭐 사랑의 교회 같은 뭐 옆에 보면 이렇게 카페 큰 것들 많잖아요. 아마도 그런데 모여서 말씀하시는 서로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 은혜 뭐 이런 거 많이 쓰시겠죠. 이게 세 번째 작업입니다. 실제로는 이 작가가 이제 아까 이게 2번째 작업이고요. 첫 번째 작업은 DMZ 안에다가 네온사인들을 설치했었거든요. 이정 작가의 작업은 굉장히 진화합니다. 언어에 대한 작가 자신의 개념이 점점 진화하는데 이 처음 한 것도 약간 공허한 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별뜻 없이 쓰는 거죠. 그냥 은혜, 사랑 뭐 이러면서 심지어 사랑 하나도 안 하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많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그죠? 나쁜 짓 제일 많이 하고 말만 하죠. 말만. 공허한 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세 번째 작업 이거는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됐죠. 말이 이게 쓰러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 저는 이 작업이 제일 좋더라고요. 다 타버렸죠. 너무 말로 다 해갖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담아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경향들 말만 하죠. 말만.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슬램은 거의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1시간 한 50분, 40분 정도 하는데요. 이 파리 주변에 있던 그 디즈니랜드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어느 마을에 들어왔는데 마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혹시 디즈니랜드인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이 동네를 좀 이상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세트장 같은 느낌의 그런 버려진 마을 같은 데를 찾은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데라고요. 뭐 조형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잘 찍었어요. 그죠? 근데 주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허구인지 실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스러움 같은 거죠. 모델하우스인지
꼭 세트장 같이 만들어진 공간. 네, 다 됐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을지로에 왜 철거 작업, 재개발 작업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정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안 찍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쁜 말로 하면 객대같이 달려들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막 건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찍으시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비앵이라는 작가가 찍은 건데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평을 받아서 그해 무슨 NEA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 예술가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개발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곧 사라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라미 가게, 그건 이제 옷 만드는 사람, 테일러 하죠. 장작 공장, 마네킹 공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동근 작가 올해 이루상 받았죠. 자천 아파트라는 것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아마 재개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찍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아파트인데 상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그죠? 이게 왜 사진이 되게 디테일의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세세한 게 다 보입니다. 선 하나 갈라진 뭐. 이동근 작가는 4.5 사이즈 대형 카메라를 아직도 쓰는데 여기 보면 요 밑에 이거는 떼었죠. 벽을 그냥 밀어버리는 다 달라요. 용도도 여기는 창고, 어떤 집은 뭐 그냥 침실로 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의 다양함 같은 것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 찍은 거. 지금 보면 약간 아재 사진 보면 왜 이렇게 옷가게 이렇게 끝에만 살짝 흔들리는 사진 기억나세요?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요 실내만 찍어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자시고 굉장히 독실한 글자신 것 같아요. 온 동네가 다 불불불불 목탁 있고 뭐 염주 있고 자개장의 흔적이 좀 보이죠. 거기에 이제 주민 중에 한 분인데 아직도 자개장을 쓰시나 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자개장 우리가 하도 버리라고 저번에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사라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랫동안 처음에 입주해서 철거될 때까지 사셨던 사람들의 삶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카이브 요새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거는 진짜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는 되게 중요한데 경주가 되게 답답합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그럼 맨날 무덤만 찍습니다. 문화재 찾고 그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천 아파트도 사실은 우리가 뭐 철거되는 아파트에 초점을 잡고 두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는 기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억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혹시 다큐멘터리에 관심 있는 분 있어요? 역시 다큐멘터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꼭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를 전시하실 건지 책을 만드실 건지 그죠? 인터넷에만 올리고 그냥 끝내실 건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 남아공에 갔을 때 카메라를 그냥 700 아주 구형 700만 가져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책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700만 한데 2대 가져갔죠. 이제 우리가 왜 포맷이 결정되면 굳이 850이 필요 없죠. 요 작업에는 전시하려면 필요 없는데 850이 그죠? 대형 프린트를 하려면 850 같이 이렇게 사이즈가 큰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옛날 카메라를 써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친구들이 이제 다 에이즈고아들인데 남아공에 이제 그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에이즈고아 12를 키운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CTS 기독교 방송하고 같이 무슨 촬영을 한번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아이들 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제가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뭉개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선교사님 집에 있는 창고 비슷한 기숙사 외국인 현지 목사들 교육관 기숙사에서 그냥 혼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지냈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자반원 나쁘게 표현하면 자반원 소재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다 얘기해 주셨고 이분이 와서 사진 찍은 거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쓸만한 사진을 처음 찍었던 사진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맨날 방송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온갖 교회에서 촬영해 가고 뭐 이러니까 제가 사진 찍고 카메라를 딱 대면 애들 갖고 뭘 해요? 율동과 율동, 뭐 찬양하고 그래서 얘들아 왜 이래? 그냥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그랬는데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애들이 방송 출연을 하도 많이 해서 카메라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더라고요. 연기를 하는 거죠. 늘 시켜서 했으니까. 이건 이제 그냥 다음에 찍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카메라 줘버렸습니다 애들한테. 니들끼리 놀아난 구경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맨날 거의 24시간 같이 있었죠. 지내면서 그때 애들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얘가 사진만 찍으러 온 애가 아니다라는 거가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진 찍을 때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은사님 중에 메릴린 마크라고 매그넘의 몇 안 되는 여성 작가가 있으신데 이 장면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그 인도의 bombay에 있는 그 창녀촌을 찍으셨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백인이잖아요. 창녀촌에 가서 매일 그 창녀촌 그 우리 옛날에 보면 유리집 모르시죠 그런 거? 모르시는 거 아시는데 그 직창촌 앞에를 매일 간단대요. 근데 이제 백인 여자가 느닷없이 직창촌에 나타나니까 오줌 붓고 똥 붓고 뭐 카메라 2번 뺏겼대요. 니콘 세트를 2번 뺏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간대요. 초대해 줄 때까지. 그래서 몇 주가 지나니까 그 호주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사진을 찍으라고 들어와서. 사실은 그런 공을 좀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과제를 똑같은 걸 내주셨어요. 뉴욕에 못 사는 동네 가서 사람들이 초대할 때까지 가라. 그래서 제가 딱 첫날 갔는데 동네에 사람은 안 보이고 청년들이 이렇게 길 양옆으로 서 있더라고요. 보통 걔네들이 마약 딜러들이거든요. 근데 첫날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슬렁 다니니까 카메라는 안 꺼내고. 둘째 날에 또 갔죠. 한 녀석이 나타나더라고요. 지난달에 중국 경찰이 여기서 총 맞아 죽었는데 그렇게 되고 싶냐? 조용히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갔죠. 근데 이놈이 또 왔더라고요. 너 정말 죽고 싶구나.
제가 어른 표정으로 아니다 나 그냥 여기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고 또 집에 갔다가 또 다음날 또 갔습니다. 너 진짜 환장을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라이카가 진짜 비싸게 준 건데 한 방에 그냥 날려먹게 생긴 거잖아요. 잘못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딱 꺼냈더니 이 친구가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다음날 그날 학교 가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다음날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동네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얘가 사진 찍어준다고. 그래서 매일 사진 찍어줬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학교 가서 밤새고 인화해갖고 또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죠. 그랬더니 이렇게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비디오 가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이 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초대를 해서 그 프로젝트 아파트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가운데 왜 정원이 공유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거기서 파티를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날 다 찍은 거죠. 그게 딱 2주 걸렸습니다. 그 메릴린 마크 선생님이 과제를 2주 줬거든요. 2주 동안 가서 찍어라. 매일 간 거죠, 매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가반의 물고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들하고 계속 뭉개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평상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아이들이 이제 요 아이는 중증이라서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대부분 에이즈 걸렸는데 얘만 7살 때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은혜 이적 일어나는 거고 그냥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끔 확률적으로 좀 낮지만 가끔 발생한다니까 자연치유가 발생한다. 저는 그냥 기적이라 생각하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이게 아프리카 봉숭아 뭐라 그러죠? 우리 봉숭아 물들이 아프리카 거는 좀 색이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보모의 유일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모도 결국에는 자기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디프레스돼 있었는데 맨날 뭘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제 앞에서 좀 자연스러워졌죠. 얘는 체육을 잘하는데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얘가 치과 의사 하겠다는데 안 돼, 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친해지니까 여자 기숙사에 원래 못 들어가게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여자 기숙사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초대받을 때까지 좀 공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있는 것 같이 생각 안 하는 단계가 좀 되셔야. 이건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시 전에 끝내야죠. 이 친구는 이제 이 시적장애도 있고 AD 중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한 3주차인가 그랬는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요 집 뒷뜰로 데려가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해줄게. 그리고 30분을 노래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찬양 가스펠 같은데 무슨 노래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음치예요, 음치. 제가 30분 동안 굉장히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애는 되게 즐거워 보이죠. 이게 이제 저는 책으로 만들었고 사실은 책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그 호주 비엔날레에서 이렇게 공식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고 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하실 때 나는 사진전을 할 거다, 책을 낼 거다. 근데 왜 저는 요즘에 되게 안타까운 게 왜 모든 분들이 전시에만 열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개인전을 막 1년에 3번씩 하세요.
그죠? 세번씩 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익을 때까지 좀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어디서 부른다고 자꾸 전시 이렇게 초대 요새 사실 그것도 이 상업적 관계잖아요. 갤러리들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초대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좀 내 작업이 좀 무르익을 때까지 좀 작업을 하시고 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정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1년에 3번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책 작업은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라키 노부요 씨가 그 성 문제 때문에 미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데 근데 뭐 미투 문제가 있어도 좋은 작가임에는 틀림없거든요. 아라키 노부요 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자주 가시면 일본에 요새 못 가죠, 그죠? 일본에 가시면 아라키 노부요 씨의 온갖 사진집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문고판도 있습니다. 10,000원짜리, 1,000얼마짜리, 2,000엔 정도밖에 안 하는 문고판들도 있고 그 똑같은 버전이 작품집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책으로 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지 또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문고판 같은 경우는. 아니면 수제책을 만드시는 것도 요새 그런 건 좀 많이 하죠. 강좌 같은 거 많더라고요. 박태희 선생도 수제책 만들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박태희 선생도 프렌 나왔죠. 필리포키스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뒤에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오셔서 감동을 먹어서 유리한 해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없으신가요? 수대기요. 예, 예. 뭐 그것도 가능한데 아니 뭐 요즘 같은 세상에 합성을 한다고 해서 유죄다 이런 건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가끔 자주 이렇게 공모전 심사 가는데 공모전 심사 가면 왜 이렇게 포토샵한 거에 대해서 다들 연구해갖고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의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가 예술인데 뭐 그게 이제 옛날에는 샌드위치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확대기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인화를 한다거나 제일스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포토샵 안에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그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풍경사진 전이다, 공모전이다 그러면 뭐 합성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내가 컨셉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합성을 가능하죠. 아까 이남희 선생님 거는 합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장의 장면을 찍어서 완벽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거니까요. 사실은 오늘 강의할 때 제일 강조하는 거는 상식적 상상력을 잘 발휘하시라는 거거든요. 주제 촬영이라는 게 꼭 똑같은 소재를 찍는 게 주제 촬영이 아니라
일정한 컨셉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묶어낼 수 있는 것도 좋은 주제 촬영인데 그런 게 사실 쉽진 않죠. 그런 거를 잘 엮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혼자 이렇게 집에서 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뭐 꿈에서 만들고 할 수 있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할 수 있고 책을 만들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사진 작업이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서로 겉도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벽에 붙여보셔도 알 수 있죠. 20장의 작업을 벽에 붙여서 이렇게 읽어보셔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좋은 사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벗어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인문학적 교양을 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진지한 아마추어라는 거는 호기심에 대한 문제이지만 저는 사실 지금 박 교수님이나 여기 평생일본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제목을 가르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사진만 했던 사람들은 사진사라는 걸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각기 상이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원래 법학 변호사님이에요. 만약에 변호사는 없어지고 딴 작가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인데 의사는 지워지고 딴 사람 작가가 좀 다른 작가처럼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원래 내가 가진 거를 자꾸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내 원래 건 자꾸 지워지고 다른 예술하는 다른 작가들 흉내만 내는 거는 되게 좋은 작가를 성장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했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된 거고 각기 배경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영역을 만들어 구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른 소리를 내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뒤에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다시 카메라를 또 잡아서 어떤 개념의 작업을 좀 해서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9월 초부터 저희 학교 개강하니까요. 개강하면서 또 수업 같이 하시면서 작업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감사합니다.